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국회에 진출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추석 민심 듣는데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회는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정감사와 또 이어지는 예산국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 때 들은 민심이 국회에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요. 시사토론텐 오늘은 광주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석 민심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 부굴선거구 조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국회의원들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4년 만에 국회로 돌아가셨는데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또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국면을 잘 극복을 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경제 회복을 빨리 시키는 그런 어떤 책임 정당으로서 또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정책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이제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 복구 문제라든가 또 농업재해보험 또 농어촌 상생기금 문제 또 영농형 태양광 문제들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조섭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제 첫 국정감사신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입법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감시,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곳이 국회의 공간입니다. 국정감사는 1년간 중앙부처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국정 철학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토부와 제가 속해 있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국제공사 정규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역의 문제라든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등등이 지역 발전과 맞물려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는 자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남 의원께서는 농해수위이시고 또 조섭 의원께서는 국토위시고 이 지역 현안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 국정감사 활동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내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랄까? 뭐가 있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최초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열리는 첫 번째 국정감사죠. 내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많은 국정감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가 인원도 굉장히 이제 50명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전의 국정감사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제 독차지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제 국정감사여서 과거에는 야당이 다소 수가 적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상임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야당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세가 굉장히 거세서 파행도 자주 일어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증인 채택부터 순조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상임위 내의 다수 의원들이 이미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이런 모습이어서
국정감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사실 이제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야당이 초반 이제 21대 국회 개원 때처럼 거의 뭐 비협조적으로 아예 그냥 뭐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부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뭐 특히 이제 국방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도 치열하게 여야 간의 대립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21대 국회가 막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당이 좀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여야당 대표가 뭐 협치하자 이런 얘기들도 서로 하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장님? 이번 정기국회 좀 순조로울까요? 아니면 여야 간에 좀 거칠까요? 지금 뭐 초반 그 판세를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게 야당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법사위 국방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증인 채택 문제 갖고 상당히 두 상임위에서 옥신각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가 또 북한 이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이 야당으로서는 지금 혹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 때 집요하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라든가 뭐 다른 어떤 논쟁거리를 걸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대표가 들어서면서 지금 대외 쪽으로는 상당히 타협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아주 단호하시지만은 그래서 이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물론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내다봤을 때는 좀 여야 간의 타협의 어떤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야 간에 상당히 심각한 대립 국면인데 결과적으로 잘 풀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그제까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제 오늘 보도된 것들을 보면 추석 민심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다른 얘기들을 뭐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신 추석 민심은 과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김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그 8.15 집회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그다음에 내려오지 못한 추석 때 집에 못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우리 K 방역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기저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자영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히 제가 택시부 그 기사님들하고 같이 시장을 돌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은 정부가 없는 살림을 쪼개서 선별적으로 이번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제가 그 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가 북한 피격 사건 이런 것도 사실은 시비거리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정쟁의 도구로 그다음에 국정을 발목 잡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야당이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외로 좀 빨리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역민들, 유권자들 활발하게 만나기가 좀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조호석 의원께서는 어떤 여론을 들으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문에 통 인사를 못 드리다가 이번에 당선 이후에 오래간만에 지역민들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고생한다는 말씀 가장 많이 주시고요. 아까 김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었던 민심은 좀 더 강하게 해라.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줬으면 야당의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광주 시민들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국회 전반기 아니 초반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당이 끌고 간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것은 상임위 구성 과정 속에서 법사위원장을 도저히 줄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계속 달라라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그 개원이 늦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는 듯한 그 말씀이셨고요. 특히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했었는데 대정부 질문 내내 나왔던 게 야당 쪽에서 했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흠집 내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무능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인 것처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하나는 월단체 회장님들 간담회하고 그랬는데 5.18 역사 왜곡법 관련된 5.18 관련된 법안 처리가 언제쯤 되느냐라고 해서 아마 오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오셔가지고 오늘도 간담회 아마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시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발전 관련된 이야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 말씀만 들으면 정말 이 지역에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공 교수님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총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별로 만나지 않고 집에만 같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다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만나면서도 불안하고 또 만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뭔가 허탈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이 중한지를 좀 따져가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경중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은 지역대로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것을 임기 내에 완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는데요. 제도 개혁과 함께 동시에 경제 관리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야당도 뭔가 좀 사안을 가려가면서 좀 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화력을 낭비해서 오히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중요한 문제에서 제대로 붙어야지 왜 제대로 그렇게 야당 노릇을 못하냐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심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각 정당들이 들을 것은 아니고 좀 각자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좀 이제 고려해서 민심을 좀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민심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만 추석을 전후해서 나오는 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일정한 추세로, 그러니까 좀 뭐 수치가 크진 않지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4년 차에 들어갔다 뭐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님?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집권도 어렵지만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저는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0%대에서 50%대, 40% 중반대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역대 정권의 그 대통령들의 집권 4년차 추석 때 그 지지율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YS 김영삼 대통령 때 28%,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가 28%, 노무현 대통령 당시 12%, 이명박 32%, 박근혜 26% 그러거든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그다음에 그 지지층은 역시 콘크리트 지지층화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야당이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역대 어느 정권이 할 수 없는 남북 관계 어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바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 문제 얘기하면 이게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그 예전 정권들 그 지지율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4년 됐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표현이 어쩔지 모르 관리랄까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작년 추석 때 지지율이 대통령께서 53%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이 39%였는데 지금 딱 1년 뒤에 지금은 그 긍정과 부정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 약간 부정이 높게 나오는 언론사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은 경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대통령께서 4년 동안 해오면서 정확한 해법을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희망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있지 못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쪽 부동산 문제든 경제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이 말씀을 주셨던 개혁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부분들이 이번 21대 국회의 첫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기는 202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소 봉대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 즉 가짜나 허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진실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들의 이 4년차 지지율과 비교해서 높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그 원인을 문제가 쉽게 나와서 내가 성적이 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천천히 뭐 대충 해도 되겠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는 거 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율을 읽는 방식이 그것을 고맙게 또는 감사하게 느낄 때에 하게 되는 행동과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지지율이라고 느낄 때 하는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여당이 이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해석할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전국적으로 40% 정도의 득표율, 그러니까 지지율조차 호남이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 가까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의원님들이야말로 사실 호남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이 80% 정도 지금 대통령을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뭐랄까요? 정말 하나도 애누리 없이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런 것만은 아닐 거고 오히려 어떤 기대의 반영이고 기대의 투영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라는 의미의 격려의 메시지라고 읽으시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번 4.15 총선 이후에도 그런 식의 전망들이 계속 나왔는데 유권자층이 변하고 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뭐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장기 20년 뭐 민주당 시대가 온다. 이런 식의 약간 섣부른 환호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믿으면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그 지지의 상당 부분이 호남에 기반했을 때 더더욱 호남 민심이 얼마나 냉정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좀 직시하시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특히 많은 기대를 민주당에 보내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있고 네. 금, 토, 일은 광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호남 민심의 무서움, 그리고 호남 민심이 얼마만큼이나 냉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호남 당선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 추석 민심 때도 그렇고 저를 만나서 말씀하신 분 더 그랬겠지만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서울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광주에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은 지지부진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분들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헐라먹고 말란 마라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할 때 개원이 좀 늦어졌잖아요. 개원이 늦어졌는데 그때 반응이 그거였어요. 광주 오면 광주 시민들은 제 주변인 분들은 다 해버려라 그냥 위원장 다 하고 그래라고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왜 그걸 질질 끌려다니냐라고 하셨던 게 호남 쪽 금토일의 민심이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서울에서 있으니까 서울에 가끔 택시도 타고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조금 하세요. 온도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네.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과에 대한 요구이지 독주하라는 주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의 의석을 가졌으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라. 결과에 대한 요청이라고 들으셔야죠. 네, 그렇죠. 제가 좀 이게 첨언하면은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조금 띄워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45% 선에서 유지되는 부분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한 거고요. 한때는 저희 부동산 문제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정당 지지도가 지금 야당한테 추월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당내 분위기는 상당하게 긴장감 또 당내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당내 분위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소속의 의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원들이 결코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만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더욱더 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책임감 또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이렇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즘 호남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최근에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타 지역 출신이지만 호남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선정을 하고요. 오늘 또 몇 분이 와서 5.18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전에 이전 국민의힘으로 바뀌기 전 그쪽 계열 정당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나름대로 당내에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있는데 지금 그 지지도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확하게 차기 대선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이 또 지금 야당의 이제 입장에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호남을 버려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없다라는 그 지역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역력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5.18 묘지에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또 사죄한 그런 그림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그것이 어떤 쇼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18 묘지 와서 지금 야당 의원들도 머리 숙이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당도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야당이 또 합리적 보수 정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또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한 모습이고 진정성을 좀 믿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좀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지역에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 사이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추석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광주 시민하고 전라남도 거주민들하고 그 도민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광주 시민들은 공공항과 민간공항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더 많이 주장하시고 전남 도민들께서는 민간공항이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이번 추석의 대목은 광주 시의원들이 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시장하고 엊그저께 3일날 또 만나셨고 전라남도는 9월 24일 날 또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가 만나고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입장들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부터 광주시 의원들 혹은 광주 지역 의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항 문제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시민들께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다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70%가 넘는 입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공항 근처에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얼마나 그 소음 때문에 피해가 많고 그리고 광주의 발전이 그 공항에 가로막혀 있어서 더디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항은 이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남 도민들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뭐 혐오시설을 전남으로 넘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이전해야 될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인센티브와 다른 부분들로 어떻게 그 피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전남 지역의 의원들이 9월 24일 날 전남 지사와 같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항 문제는 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시도 통합 문제를 이제 김용록 지사 그다음에 몇 분의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단순하게 메가시티 개념에서 다른 지역에서 통합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식보다는 좀 내용을 채워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도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또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김용록 지사께서는 조금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분권 형태보다는 좀 그 지방분권 권한을 이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방제 수준의 그 어떤 지자체에 권한을 주면은 혹시 좀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선은 이런 문제가 이제 광주시에서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계층, 지역이 서로 모여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 들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하고 만났는데 공항 문제는 안 다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그만큼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공항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전남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후보 적합 지역이 지금 3군데로 고흥이 추가돼가지고 3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구 경북에 모델이 있습니다. 군위하고 어디입니까?
의성, 네. 군위하고 의성이 서로 후보 적합지 단계에서 서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전부 합의를 했어요. 양 시도지사 간에.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잘 이렇게 배합하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후보 적합지만 이렇게 선정을 했지 그 후보가 한 지역으로 마지막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후보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단계에 가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것은 이미 늦은 단계단 거죠. 지금 후보지 단계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줘야 그 지역에서 찬반 양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게 공론화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광주시는 국방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방부는 광주시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형국이다 보니까 여기서 전남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광주와 전남의 이제 주민들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공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민간공항을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소음 유발 시설 정도로만 인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공항이 어디에 있느냐는 군의 어떤 훈련에 이롭냐 해롭냐도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광주가 과거에 이제 동구 중심으로 굉장히 작을 때 세워졌던 공항이 이제는 광주가 굉장히 이제 커졌고 사실상 군공항이 이제 도심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자체로 군의 훈련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의 주요한 책임자가 국방부라는 사실을 좀 더 광주와 전남의 지역 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국방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과 어떤 앞으로 계획이나 노력을 할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 두 분 다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정신 아래 출발되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했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합의문이 있는데 그 합의문의 또 내용을 보면 전남도에서 군공항 문제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나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광주와 전남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보면 광주와 전남 사이에 협력해야 될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개 다 이게 지금 잘 안 풀리고 좀 터덕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일에 이용섭 시장께서 다 털고 그냥 통합으로 가자 좀 이렇게 불쑥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승남 의원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 3일이죠. 엊그제 네. 광주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용섭 시장 만나셔서 이 얘기를 하셨다고 발표문이 나왔는데 네. 제가 이 발표문을 가만히 보니까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다.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전라남도와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 정도 구기를 썼으면 천천히 하자. 저는 뭐 이렇게 읽히는데 어떠세요? 네. 10월 3일 날 추석 연휴 마지막 즈음에 광주시장님하고 광주 쪽 8명의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어떻게 전남과 함께 상생의 입장으로 같이 갈 것인지, 세 번째로는 국비 확보, 내년에 예산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번째가 민간공항 통합 문제,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거기 보면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갖고라는 단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즉 이용섭 시장께서 갑자기 시도 통합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느닷없이 갑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이용섭 시장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차분하게라는 말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1, 2년 안에 풀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과거에 2번의 실패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 즉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통합을 하면 시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없고 그다음에 전남도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논의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고 던져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1, 2년 안에 정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선 7기 안에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추석 전에 그 시도지사하고 이 시도당 위원장 4명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이미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상생 협약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제안은 이용섭 시장께서 이제 시도 통합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네. 이제 도당 위원장 이 선출 과정에서 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공공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언론인들의 답변에 제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자 연석 회의를 하자라는 것이 거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시도 통합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양 시도의 시도지사께서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김영록 지사가 국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이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심도 깊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을 해서 아마 두 분이 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일점을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로드맵이 나오든 아니면 다음 민선 뭐 8기로 넘어가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두 분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의 정신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역할. 그래 그 이후에 두 분이 만나시고 난 다음에 뒷받침하는 역할로서 사자 연석 회의를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내일부터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또 중요한 게 내년 예산 국회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광주시나 전라남도나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에서 국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각각 예산 국회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성남 의원님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 때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총선 때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는데 저희 장흥 안양이라는 곳하고 가운데 등량도하고 장흥 고흥간 16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전남 이 중남해안에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이 많은데 또 관광 자원은 많아요. 장흥, 강진, 보성. 그런데 이게 체류용 관광지로 만들려면은 하나의 좀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6교가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에 지역민들도 필요하고 또 관광의 어떤 그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서 매개로서 그것도 필요하고 해서 지난번에 양 지역민들이 15,000여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것을 다리를 연결하기 전에 전 단계가 국도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 포함해서 또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의 부족한 예산, 특히 광주 송정, 보성, 순천 간의 그 경전철 이것이 지금 고속 전철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0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200억밖에 지금 정부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947억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또 무안공항의 국제공항의 활주로 이것도
한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20억만 반영이 돼서 30억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지금 어떤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런 안을 다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아마 계속 예, 상의를 논의를 하고 있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광주시는 지금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8명의 국회의원이 처음에 상임위원을 배분을 할 때 각자 따로따로 상임위를 가자. 그래서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국토교통위원회 역할을 맡았고 다른 분들은 기재위라든가 뭐 행안위라든가 교육위 쪽으로 지금 가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광주시하고 예산협의를 지금 2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광주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관련된 예산, 우리 국토부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주에 관련된 우리 국토부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은 커다라는 것은 도심 융합 특구를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즉 도심 내에 융합 특구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처럼 여러 가지 산업과 연구와 뭐 스타트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거 있는데 그 용역비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광주역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소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 송갑석 위원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산, 그리고 호남고속도로가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되어 있거든요. 용봉 IC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확장 공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 등을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더더욱 또 중요한 것은 광주 송정역의 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상 인구가 이용하는 예상 인구를 적게 잡았는데 그것보다 수십 배의 예상 인구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송정 역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증축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벌써 추경이 4차까지 진행이 돼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지역 민심은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줬으니까 가서 여당 국회의원들 예산 많이 따와라 이런 강한 기대가 있을 거고,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년은 적자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558조 8천억인데요. 한 마이너스 3.6 재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지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러 번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재정이 건전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당내 지도부가 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18분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아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1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전남을 합쳐서 말씀하셨는데 예. 광주시하고 전라남도는 요즘 좀 사안마다 좀 삐걱삐걱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좀 협력이 잘 되시나요? 네, 뭐 저희 국회의원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뭐 광주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8명이 만나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전남 쪽 국회의원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우리 김승남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가 채무가 지금 43% 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재정 준칙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GDP의 60% 정도를
국가 채무로 보자라고 했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난의 버금가는 이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국가 채무 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우리 지역 예산이라든가 나라의 예산이 편성하는데 큰 걱정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토론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 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으나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발언은 우리 공진호 교수님께 드리죠. 이 두 분 국회의원들한테 앞으로 정기국회 어떻게 잘하십시오 하는 얘기 한 1분 듣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산 문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민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지 힘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그 예산을 통해서 득을 얻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국가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올해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종식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감염병 유행이 퍼질 때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도 앞으로 체질 개선과 또 장기전에 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더 사용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역 내의 불평등이나 불균형 문제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부터 국감 시작이고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연말까지는 예산국회가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 참 많겠지만 아까 우리 공진성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사안의 경중을 잘 따져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